안녕하세요. 자,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오늘은 인류과정 8주차 지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서 투자론 계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223페이지예요. 자, 22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예, 223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부터 비율 분석법이다 소개가 되고 있죠. 이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난주에 투자에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분석기법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지만 우리 시험의 주 주제는 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 있었죠. 다음 비할인 현흐름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등이다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할인 현흐름 분석법 이 부분은 지난번에 순연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순법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비율 분석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율 분석법이라는 비율로 분석해서 투자에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분석기법이다 생각하시고, 이분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시험 출제가 아주 많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네 번째부터 비율 분석법 옆에다가 별표 12개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12개 넣으시고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비율 분석법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LTV예요. LTV. 자, 여기 보세요. LTV는 영어 첫 글자 따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험도 당연히 LTV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자, 영어 첫 글자 따는 건데, L은 뭡니까? 론, 돈 빌린다는 이야기예요. To, V는 뭡니까? Value,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다. 지금 돈 빌리는 비율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다. 이런 의미에서 LTV를 우리말로 대부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대출 비율이다. 다음 융자 비율이다. 저당 비율이다.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처럼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 어때요? 우리 지금 다 갖춰진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외울 수는 없는데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LTV는 뭘 얘기했습니까? 돈 빌린 비율이다. 부동산 가치 기준 돈 빌린 비율이다. 그래서 어때?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부동산 가치 기준 돈 빌리기 때문에 담보 인정 비율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편에서는 주로 이제 대부 비율 이 용어가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융편에서는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 표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 시간 또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대부 비율이야. 융자 비율 또는 저당 비율이라도 한다. 맞는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 다양하게 표현다 생각하시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LTV는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 자, LTV는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라 그랬죠? 그래서 LTV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 즉 대출금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 해봅시다. 자, LTV가 50%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LTV가 50%는 여기는 부동산의 가치를 100으로 본다면 융자금은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5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융자금은 50이다. 다음 LTV가 50%에서 80% 상향 조정이 됐다. 그래서 LTV가 80%면 부동산 가치를 100으로 본다면 융자금은 얼마입니까? 80이 되겠지요. 자, LTV 90%입니다. LTV 90%면 부동산 가치를 100으로 본다면 융자금은 얼마가 됩니까? 90이 된다. 알 수 있겠지요. 지금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하더라도 LTV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어때? 융자금 즉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때? 많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따라서 LTV가 높을수록 그만큼 어때? 부동산 가치는 동일하도 대출 많이 받게 되는 거지요. 이로 인해서 부동산의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다음 LTV가 높을수록 부동산 가치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대출 그만큼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차익자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어때? 커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LTV가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즉 금융적 위험이 커진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에 따라서 얻게 되는 어떻습니까? 지렛대 즉 레버리지 효과도 어때? 크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자, 타인자본을 쓰면서 즉 남들 많이 쓰는 이야기는 그만큼 LTV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때 지렛대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음 LTV가
높아서 그만큼 남의 돈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쓰네. 자, 부채 비율도 어떻습니까? 예, 부채 비율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도 높아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자, LTV가 50%예요. LTV가 50%였을 때 부당가치는 100이라고 한다면 융자금은 얼마입니까? 50이죠. 그럼 100 중에 50이 내 돈이요, 남의 돈이요? 남의 돈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타인 자본 비율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타인 자본 비율은 자,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50%가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럼 타인 자본 비율이 50%라면 결국 자기 자본 비율은 자기 자본 비율은 몇 프로가 될까요? 50%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 부채 비율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 이걸 우리가 때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 하나 딱 그어놓으면 부채 비율이 된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우리가 어떻게 암기하자 그랬습니까? 위에서부터 타, 자 이렇게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타, 자. 이렇게 해서 부채 비율이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한 타인 자본 비율이다. 즉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눠준 비율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 이런 표현을 쓰겠죠. 자기 자본이다. 자기 자본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분이 되겠죠. 지분. 다음 타인 자본은 뭐가 됩니까? 부채 또는 저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결국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게 바로 뭡니까? 부채 비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험에 바로 또 이분이 또 답이 됐던 부분이에요. 지난 시험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부채 비율이란 자,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을 말한다. OX. 자, 다시 보세요. 부채 비율이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을 말한다. OX. X 잘못되어 있죠. 자, 우리가 부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분모, 분자의 관계 있을 때 읽는 방법은 두 가지 우리 연습했죠. 하나는 뭡니까?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연습했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자, 무엇에 대한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될 때는 항상 무엇부터 읽는다 했어요? 분모부터 읽는다 했잖아요. 부모부터. 그럼 자,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지요. 그렇죠? 지난 시험은 이걸 말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예요.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다. 잘못된 표현이 되어버리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됐던 부분이에요. 실제로 시험 이렇게 출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 때 분모, 분자 관계인 식을 읽는 방법 그렇게 많이 연습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분모, 분자의 관계에서는 항상 두 가지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뭡니까? 이 사례 본다면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이다.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선 하나 딱 그으면 어떻습니까? 부채 비율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약분하니까 얼마입니까? 1이죠. 곱하기 획하니까 부채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100%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LTV가 80%예요. LTV가 80%면 부당가치를 100으로 나눈 융자금은 얼마입니까? 80. 그럼 100 중에 80이 어때? 남의 돈이에요. 따라서 타인자본 비율은 몇 프로가 됩니까? 80%가 된다. 그럼 타인자본 비율이 80%면 자기자본 비율은 얼마 됩니까? 20%가 되겠지요. 20%. 그럼 여기에 하나 딱 그으면 어떻습니까? 타자. 그래서 부채 비율이 된다는 겁니다. 약분하니까 얼마입니까? 4. 곱하기 하니까 400%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다음 여기서 이제 LTV가 90%예요. LTV 90%면 부당가치를 100으로 보면 융자금은 얼마입니까? 90. 그럼 100 중에 90이 남의 돈이네요. 그죠? 타인자본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90%. 그럼 자기자본 비율은 몇 프로가 되겠어요? 10%가 되겠지요. 10%. 여기에 선 하나 딱 그으면 타자. 이래서 부채 비율이 된다는 겁니다. 약분하기 얼마입니까? 9. 곱하기 100이니까 900%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처럼 자 이제 LTV 이 자체가 높아질수록 그만큼 남의 돈 많이 쓴 셈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도 어떻습니까? 높아진다. 그렇지만 부채 비율은 100에서 400%, 400에서 900%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생각하시고 먼저 LTV가 높아질수록 남의 돈 많이 쓰니까 부채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하세요. LTV 높아지니까 다 높아지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보세요. 여기 우리 이 사실도 알 수 있겠죠. LTV가 50%였을 때 타인자본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50%. LTV 80%면 타인자본비율 몇 프로입니까? 80%. LTV 90%면
타인자 비율 몇 프로입니까? 90%. 결국 LTV는 뭘 얘기한다? 타인자분 비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실을 이해를 하셨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LTV 50%다. 이때 부채 비율을 구한다면 바로 구할 수 있겠지요. 왜? LTV 50%는 이야기는 LTV 이 자체는 뭘 얘기한다? 타인자 비율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타인자 비율이 50%니까 당연히 자기자 비율 얼마입니까? 50%. 약분은 1이니까 곱하기 100에서 부채 비율 10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와 같은 부분도 사실은 계산 문제지만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자, LTV 50%면 부채비는 몇 프로입니까? 100%다. 이렇게 해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LTV 그리고 부채비를 한꺼번에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여러분 교재 통해서 반복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교재 보시면 자, 양골의 1번 대부 비율이다 나와 있죠? 대부 비율은 뭘 얘기합니까? LTV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번. 자, 대부 비율은 자, 바로 보니까 LTV 나와 있죠? LTV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유용자액의 비율을 가리킨다. 참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유용자금의 비율이다 할 수 있겠죠. 대부 비율 저당 비율한다. 참 대부 비율 LTV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죠. 저당 비율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박스 보니까 대부율 LTV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대출금 즉 유용자금의 비율이다 알 수 있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자, 이처럼 대부율은 주택의 담보 가치를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자, 우리 앞으로 또 배우겠지만 LTV는 주택 담보대출에서 심사 기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심사 기준인데 뭘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을 심사할 것인가? 뭘 기준합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는 주택의 담보가치 나와 있죠? 그럼 부동산 가치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골의 2번 보세요. 부채 비율입니다. 자, 부채 비율은 우리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부터. 자, 부채 비율은 위에서부터 자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지요. 그리고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첫 번째 중간쯤 보세요. 대부 비율이 80%인 것은 자, LTV가 80%라는 이야기예요. LTV 80%라는 이야기는 부채 비율은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400%가 되겠죠. 왜? LTV 80%면 LTV는 뭘 얘기한다? 타인자본 비율을 의미한다. 물론 타인자본 비율이 얼마입니까? 80%. 그럼 자기자본 비율은 얼마입니까? 20%에서 타자에서 선화 끄면 어때? 부채 비율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약분하면 4가 되겠죠? 거의 100 하니까 400%가 된다. 이렇게 바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TV 즉 대부율이 80%라는 것은 부채 비율이 400%는 뜻과 같다는 겁니다. 자, 부채 비율은 우리 배우죠.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대부 비율이 즉 LTV가 높아짐에 따라 부채 비율도 급격하게 증가한다. 우리 설명했죠? LTV가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은 증가하는데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양골 4번입니다. 양골 4번 보시면 부채 감당률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이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세요. 자, 부채 감당률이다라는 게 흔히 영어 척을 짜서 우리가 DCR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채 감당률은 말 그대로 보세요.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 측정하는 지표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채는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부채 서비스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운용의 과정을 통한 매년의 세후 현금이다 또는 세후 현금 수익 4년 플로 차트 어때? 그려봤잖아요.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10번 이상 연습장에 적어보시고 첫 글자 따서 어때? 크게 외쳐보자. 그래서 우리 숙제 잘했죠? 자, 첫 글자 따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영, 세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이게 기억은 안 돼도 이렇구나 그 느낌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혀 생각 안 난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자, 가온기 유형순 부생사서 가능 총소에서 공실 불량증을 빼주고 기타 더하면 자 유효 총소득이 되는 거죠. 자, 역경 빼주면 순 영업소득이다. 부채섭세 빼주면 세전 현금수야 되겠죠. 영업소득세 빼주면 세후 현금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플로차트에서
프로젝트에서 자,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채는 뭘 얘기합니까? 여기는 부채 서비스액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 이걸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뭐과 비교하자? 순 영업소득과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비교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 하나 딱 그어놓으면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부채 감당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분이 부채 감당률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문에 부채 감당률이다. 이 표현은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측정하는 지표다. 부채는 뭘 얘기한다? 부채 서비스액. 뭘로 감당? 바로 이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식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채 감당률이다. 자, DCR. 자, 이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자,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자 보세요. 부채 감당률 DCR이 1보다 크다라는 이야기야.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결국 순영업소득이 더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벌인 소득으로 원금 상환 이자 지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부채 서비스액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지요. 자, 원금 상환액 이거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부채 서비스액 안에는 원금 상환분, 이자 지급분이 포함된다. 그래서 1년 동안 총 상환한 원금과 이자 합한 금액이 부채 서비스액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채 감당이 1박 크다는 얘기는 순영업소득이 더 많다는 얘기 때문에 내가 벌은 소득으로 원금 상환 이자 지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이때는 원리금 지불 능력이 어때? 충분하다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가 더 작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내가 벌은 소득으로 원금 상환 이자 지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원금 상환 이자 지불 할 수가 없다. 즉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 되겠지요. 선생님이 이 생각하세요. 부채 감당률 나오면 뭘 떠올리자?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이를 측정한 지표다 생각하시고, 부채는 뭘 얘기한다? 부채 서비스액. 뭘로 감당하시까? 순영업소득이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준은 얼마입니까? 1이에요. 1번 크면 감당할 능력이 있다. 1번 작으면 감당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출자들은 자, 이제 부채 감당률이 1번 클 걸 요구할까요? 작을 걸 요구할까요? 클 걸 요구하겠다는 거죠. 그럼 부채 감당이 1번 커야 어때? 돈 빌려주겠지요. 그렇잖아요. 빌려주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분에 선진한 나라예요. 미국은 1.2가 기준입니다. 1.2가 넘지 않으면 절대 안 빌려주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 감당을 쓰는데 우리 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부채 감당률이 크면 클수록 그러면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자, 부채 감당이 크면 클수록 그러면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지요. 그렇죠? 자, 보세요. 부채 감당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감당 능력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감당 능력이 커지니까 채무 불리한성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LTV가 높을수록 남의 돈 많이 쓰는 거죠. 그럼 남의 돈 많이 쓰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채 감당률이 높을수록 감당할 능력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채무 불량성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진다. 이렇게 해서 비교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 여러분 교재 봅시다. 양고 4번입니다. 양고 4번. 자, 동안에 1번 보세요. 자, 부채 감당률은, 그래서 우리 교재는 뭐 DSCR이다 나와 있죠? 신경 쓰지 마세요. 뭐 DCR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 걸 나타내는 비율이다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자, 보세요. 자, 부채 서비스액이 예를 들어서 1억입니다. 1억인데 순영업소득이 2억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부채 감당률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지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느냐. 자, 이때 이 사례 보니까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입니까? 2배.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보세요. 어서오션. 자,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순영업소득이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순영업소득을
부채세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시간 부채세액은 부채세액은 중간쯤 보세요.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분을 가리킨다 나와 있죠. 그래서 부채세액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1년 동안 총 상환한 원금과 1년 동안 총 지불한 이자를 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자, 맨 끝부분 보세요. 맨 끝은 자, 부채 감당률이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보다 작다는 것은 중간점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기도 부족하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 기준이 얼마나 있어요? 1이라고 그랬죠. 1로 크면 감당할 능력이 있다. 1로 작으면 어때?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 주 보시다. 따라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어때?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비율 분석법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게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되는 거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뭘 하겠습니까? 대부 비율, LTV 하겠죠? 다음 부채 비율, 그리고 부채 감당률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우리 시험에서는 완전 단골 메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난 시험도 결국 두 문제나 연관돼서 이분에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자, 이제 이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자, 금융평가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이야기예요. 처음 주택담보대출이다. 즉 주거용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거용산의 대출 심사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쉽게 자, 우리가 이래 잡읍시다. 내가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5억 대출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5억 대출 받고자 해서 은행은 없어 5억 대출이니까 아니겠지요. 과연 얼마를 대출이니까 한도를 심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주거용 부동산이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심사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심사 기준이 있는데 자, 1차적으로 LTV를 적용합니다. LTV 우리 조금 전에 때 LTV 대부분이다 배웠죠? 이걸 적용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DTI 적용하는 거. 물론 DTI는 적용된 지역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게 모르게 금융자들은 다 적용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LTV, 2차적으로 DTI 등을 고려해서 최대 대출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대출 한도를 심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걸 고려하겠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 LTV, DTI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최근에 또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항상 정책, 제도는 어때?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기 때문에 최근에는 2월 31일부터였는데 최근에는 다주택자가 있죠. 그럼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 DTI라는 걸 다주택자에서 적용한다. 그래서 신 DTI 나왔고 곧 있으면 또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DSR이라는 지표를 또 활용할 예정이에요. 이처럼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두 가지만 학습하는 겁니다. 뭡니까? LTV, DTI 이 두 가지만 적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LTV입니다. LTV는 이미 배웠죠.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이용자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다양하게 표현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자, LTV는 자, 뭘 기준으로 심사할 것인가? 바로 뭡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기준이죠. 따라서 LTV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자,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이용자금, 즉 대출금의 비율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자, 이를 통해서 내가 대출해서 금액이 얼마 될 것인가 한도를 심사한다. 결국 이용자금 이걸 구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구해보겠다. 자, 보세요. 이제 그럼 우리가 이 LTV를 통해서 이용자금 이걸 구해보자냐? 이용자금 결국 뭡니까? 대출금이죠. 대출금. 자, 대출금은 어떻게 사냐는 것인가? 양변에 때 부동산 가치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LTV 곱하기 부동산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LTV 곱하기 부동산 가치다. 이처럼 LTV는 무엇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겁니까? 바로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LTV는 부동산의 가치 이걸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자, 이 주택의 가치가 5억이라는 이야기예요.
주택의 가치가 5억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LTV 50%가 적용이 된다 가정합시다. 가정하면 대출 가능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억에 50%니까 2억 5천이다 할 수 있겠지요. 2억 5천이다. 하면 부동가치는 5억으로 동일합니다. 5억으로 동일한데 LTV가 60% 상향 조정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대출 가능액은 얼마일 것인가? 5억에 60% 곱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3억이 되겠다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부동산 가치는 동일하더라도 LTV 이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LTV 이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택의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한다. 이미 우리가 이미 다 했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LTV가 높아져서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부동산 수요는 증가한다. 배웠잖아요. 이걸 지금 주택시장에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LTV가 높아져서 그만큼 대출 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의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반대로 LTV 이 비율이 하향 조정되면 자, 부동산 가치는 동일하도 그만큼 대출 받은 한도가 어때? 줄어들겠지요. 따라서 주택의 수요는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LTV 일기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산정하세요? 무조건 여러분 생각하세요. LTV는 뭘 기준으로? 자,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해서 심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동산 가치 어때? LTV 비율만 곱해주면 대출 가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령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자, LTV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 산정해보자. LTV는 부동산 가치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동산 가치의 LTV 비율 곱하면 대출 가능액이 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래서 합시다. 자, 이 주택이 가치가 5억이에요. 시장 가치가 5억이다. 이때 LTV 70%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출 가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무조건 부동산 가치의 LTV를 곱한다 그랬죠? 3억 5천이다라는 겁니다. 3억 5천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처럼 이제 LTV만 적용해서 대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례를 본다면 3억 5천 최대 대출 가능이 되겠지요. 그래서 3억 5천 대출을 다 받았어요. 받아서 여기저기 쓰다가 몇 개월 지나니까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은행은 어때? 원금 상환 이자 지불하라 톡조장 보내겠지요. 그래도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안 되면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담보로 삼았던 이 주택을 경매로 넘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매는 과정에서 원리금을 어때? 회수하고자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 자체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은행이 고민합니다. 아니 왜 5억짜리 주택을 가져온 사람이 이자를 못 낼 것인가? 고민해봤어요. 고민하니까 이 사람이 소득이 없더라는 이야기. 소득이 하여튼 이런 새끼들이 문제라 그랬죠. 그렇죠? 소득이 없어. 그래서 어때? 소득이 필요한 또 다른 지표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그러니까 DTI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DTI는 뭘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에요? 차입자의 소득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말씀드려서 이러사리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DTI 나온 건 몇 해 안 되었습니다. 여튼 LTV는 부동산의 가치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라면 DTI는 뭘 기준으로 하겠다?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해서 심사하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입자의 소득이 난다. 누구의 소득입니까? 차입자의 대출자가 아니에요.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해서 심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참 소득에도 연소득이 있고 월소득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연소득을 많이 적용합니다. 자, 일단 여기 잘 보세요. 자, 연소득을 많이 적용하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합시다. DTI라는 게 있어요. 그럼 DTI는 예상하세요. 자, 영어 역시적을 따다는 거예요. D는 뭡니까? 부채라는 뜻이에요. 부채. 다음 I는 뭡니까? 인컴. 소득이다라는 거면서 과거에는 DTI를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DTI를 어때? 총 부채 상환 비율이다. 이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오래된 기출문제 보시면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 표현이 나옵니다. 뭐냐면 DTI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기초문제는 전부 다 어때? 총부상별 이용을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DTI.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DTI는 소 대비 부채 비율이다.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생각하시고 총부상별 이용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DTI는 뭘 기준으로? 소득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DTI를 나타내 보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자는 이야기야. 그럼 자, 연소득이라면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해보세요. 자, 이 연소득에 대한 자,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월 소득이라면 월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표현되겠지요. 우리는 연소득을 기준한다. 그래서 DTI는 연소득에 대한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여하튼 DTI 이걸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을 지금 산정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산정에서는 먼저 여기는 자,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이것부터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부터 구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양변에 연소득 곱해주면 되겠죠? 양변에 연소득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자, 잘 보세요. DTI 곱하기 연소득입니다. 연소득.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이걸 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된다? 거기에 되는데 여하튼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갈 것인가?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이참에 내가 이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받고자 한다. 그럼 자, 이택을 담보로 한다 해서 이때 이제 당해 주택 담보 대출에 따른 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이것은 주택을 담보해서 대출을 받기 전에 뭐 사업자금 명목이다. 자, 이것든 이유에서 필요 쓴 돈이 또 있더란 이야기예요. 이걸 모두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타 부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기타 부채는 이자만 고려하는 겁니다. 기타 부채는 이자만 고려하다. 기타 부채는 연간 이자 상환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타 부채 따른 연간 이자 상환액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DTI는 결국 DTI를 통해서 우리가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이거 구할 수 있는데 이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된다. 이때 당해 주택담보채에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죠. 자, 잘 보세요. 당해 주택 담보대출에 따른다. 이분은 1년 동안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하는 겁니다.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반면 자, 기타 부채들 있죠. 기타 부채는 뭐만 고려합니까? 이자만 고려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자만 고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만 고려한다. 자, 여기는 기타 부채는 원금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자만 고려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을 합한 게 바로 뭡니까?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되는 겁니다. 이때 잘 보세요. 이제 당해 주택담보채에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분이죠. 이분은 대출 금액입니까? 1년 동안 원리금 상환액입니까? 1년 동안 원리금 상환액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자, 연소득이 1억이다. 가정합시다. 자, 연소득이 1억이야. 이때 DTI 30%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연소득의 DTI비를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3천만 원이 나오겠죠? 3천만 원이 그럼 뭡니까?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 안에는 어때? 이 두 가지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기타 부채 따른 연간 이자 상환액 이런 게 없다라면 자, 당해 주택담보채에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3천만 원이 되겠지요. 그러나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 상환액이 1천만 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1천만 원 있다면 자, 당해 주택담보채에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액 얼마 됩니까? 2천만 원이 되겠지요. 2천만 원? 결국 자, 2천만 원 있다면 여기가 2천만 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때? 여기에 1천만 원을 더해서 어떻습니까? 3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제 당해 주택담보채 연간 원리금 상환액 이걸 계산해 낸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계산하고 결국 이걸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들이 투자하는 편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내가 현재
대출을 쓴 금액이 얼마일 것인가? 이게 의미한 바가 바로 뭐였습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였죠. 물론 생각 안 나실 겁니다. 하여튼 토라별로 다 배운 겁니다. 사실 이걸 위해서 지금 다 배운 거예요. 영어인데, 자, 연금의 현재 가치란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연금의 현재 가치다. 이게 결국 뭡니까? 원리금 균등한 대출금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는 우리 어쩌고 합니까? 연금 곱하기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다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이때 연금이 바로 뭡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되는 거지요. 그럼 원리금 상환액, 이걸 계산해내고 여기에 연금의 현재 가치에서 곱해준 어떻습니까? 대출금을 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험 또 이걸 한 바퀴 더 돌립니다. 더 돌려서 저당상수 이 값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당상수 이 값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에서 어떤 관계가 있다? 역수 관계가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겠지요.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 연금 나누기 어때? 저당 상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왜? 연금의 현재 가치수와 저당 상수는 어떻습니까? 역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은 뭐가 됩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되겠지요. 저당 상수 주면 상환액 구했으면 저당 상수 나눠주면 대출 가능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사를 합시다. 자, 이 사례에서 저당 상수가 예를 들어서 0.1이다 가정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당 상수가 0.1이면 자, 우리는 이 과정에서 당해 주택담보채권 연간 원리금을 계산했죠. 얼마입니까? 2천만 원. 그럼 2천만 원 이걸 계산하시면 이걸 어때? 이게 상환액이 되기 때문에 저당상수 줘주면 나눠주자. 그래서 2천만 원을 0.1로 나누면 대출 가능액은 얼마가 나옵니까? 2억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우리 또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자, 연소득은 1억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DTI 40%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1억에 DTI 비율 곱해지면 이제 연간 금융채 원리금 상환이 나오겠죠? 근데 1억에 40%니까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기타 부채 따른 연간 이자 상환 이런 게 없다면 당해 주택담보채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이 얼마가 됩니까? 4천만 원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기타 부채 따른 연간 이자 상환이 1,000만 원이 있다면 자, 당해 주택담보채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3천만 원이 되겠죠. 이게 이제 3천만 원이 되고 기타 부채 따른 연간 이자 상환이 1,000만 원이 된다. 둘 합한 게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이처럼 당해 주택담보채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액 이걸 계산해냈다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3천만 원. 3천 원. 이걸 계산했으니까 당연히 저당상수 0.1이다. 이렇게 가져간다면 상환액 나누기 어떻습니까? 저당상수다. 그럼 3천을 0.1로 나눠주면 얼마 나옵니까? 3억. 이렇게 해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래서 이제 시험 대출 가능액 산정했는데 자,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DTI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어때요? 늘어나잖아요. 따라서 주택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DTI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주택 수요는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DTI 비율이 하향 조정되면 그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들겠죠. 주택 수요는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해왔죠. 자, LTV나 DTI는 주택 담보대출에서 심사 기준이 되는 것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LTV나 DTI 비율이 이제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그래서 주택의 수요, 부동산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반면 LTV나 DTI 비율이 하향 조정됩니다. 지금 하향 조정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겠죠? 따라서 주택 수요는 어떻습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어떤지 지금 DTI를 통해서 대출 가능액을 산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산정했는데 사실은 우리 제한된 시간에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식을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언제 적고 문제 푸는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계산 문제가 자주 출제가 안 된다면 이렇게 지금부터 연습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정확히 하면 최근 9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줄기차게 출제된 계산 문제 유형이에요. 그럼 어리더라도 그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령을 익히죠, 요령을.
요령을 익히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요령만 익혀서 풀어버리면 된다. 왜? 숫자만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요령에서 풀어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네, 먼저 우리가 이제 합시다. 자, LTV, DTI 이 두 가지 조건만 고려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LTV, DTI 조건에서 모두 충족시키기 원한다. 이런 증이 나옵니다. 모두 충족시켜야 된다. 인정하나요? 왜 그럴까요? 은행도요. 대출이면서 그만큼 대출을 위험을 줄이고자 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키길 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키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예요. LTV 기로 산정된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DTI 기로 산정된 금액이 있다. 그럼 둘 중에 높은 거 낮은 걸 최대 한도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둘 다 충족시나 이야기는 낮은 걸 최대. 만약에 그럼 우리 생각합시다. LTV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출 가능액이 2억 5천이다 가정합시다. 그리고 DTI 1통에서 산정한 대출 가능액이 2억이다 가정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둘 중에 높은 거 낮은 거 2억 1억 대 최대 대출 한도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억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이 같은 경우라면 내가 1억 5천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2억 대출을 받고자 한다. 받을 수 있잖아요. 2억 5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도가 얼마까지다? 2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자 요령을 잘 익히자 그랬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이 생각하세요. 자, LTV는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LTV를 기준해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한다. 무조건 부동산 가치 어때? LTV 비율만 곱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고 다음 DTI입니다. DTI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DTI는 뭘 기준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예요. DTI는 소득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소득을 가져간다면 1단계 이걸 단계를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단계 무조건 연소득의 DTI 비율 곱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이 1단계예요. 자, 연소득의 DTI 비율 곱해준다. 그럼 이때 산정된 금액이 있겠지요. 하여튼 뭔지는 몰라요. 그럼 이때 산정된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금액에서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 상환이 있으면 이걸 무조건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빼준다라는 겁니다.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 상환이 있으면 이걸 무조건 빼준다는 이야기. 이게 2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온 값에서 저당상수 조회는 무조건 나눠준다. 저당상수 조회면 무조건 나눠준다. 이게 3단계입니다. 3단계. 이렇게 해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요령을 잘 익히지 말았어요. 자, DTI는 뭘 기준으로? 소득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라고 했지요. 자, DTI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 산정하자는 겁니다. 먼저 1단계 뭡니까? 연소득 기준하면 무조건 연소득의 DTI 비율 곱해주자. 다음 2단계는 이때 나온 금액에서 기타 부채된 이자 있으면 무조건 빼주자.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빼주자. 그리고 이때 나온 금액에서 3단계 뭡니까? 저당상수 조회는 무조건 나눠주자. 그럼 대출 가능액이 산정이 된다. 이 순서만 잘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령껏 풀어버리면 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우리 시험은 이렇게 해서 문제 못 풉니다. 왜? 문제 하도 길기 때문에 읽는데 30초, 푸는데 30초. 여기 답이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령을 잘 익히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자, 연소득 1억입니다. DTI 30%. 그리고 기타 부채자는 연간 이상 1,000만 원 있다. 저당상수 0.1이다. 가정해보자네요. 그리고 산정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자, 1단계가 뭡니까? 자, 연소득의 DTI 비율 곱해준다. 1억에 30%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3천. 다음 2단계는 이때 나온 금액에서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 세수 무조건 빼준다 그랬죠. 그럼 1,000만 원 있다 그랬어요. 1,000만 원 쓰면 빼주면 얼마입니까? 2천. 이때 나온 금액에서 3단계는 뭡니까? 저당상수 조회면 무조건 나눠준다. 그럼 2천을 0.1 나누니까 얼마입니까? 2억이다. 이렇게 잽싸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제한내세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령만 잘 익히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주길 바라는 계산 문제 유형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해 보세요. 자, 22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223페이지 양호 3번.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나와 있죠? DTL 들어가는 겁니다. 동그라 1번. 총상환 비율이다. 이는 우리 이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다. 이 과거에 표현하게 한다 그랬죠. 자, 연소득에 대한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동그라 2번.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뭘 기준으로? 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고, 이 관련된 예제를 하나 풀어주도록 하겠어요. 사실 우리 교재에 225페이지에 나와 있는 25번 문제가 있어요. 25문제는 주거용 부동산이 아닙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가능액을 심사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지금 배울 단계는 아닙니다. 일단 주거용 부동산 이분부터 때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번 문제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예제가 들어있으면 더 좋았는데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예제를 하나 찾아놨습니다. 여러분 교재 226페이지 보세요. 226페이지예요. 자, 226페이지 찾으셨나요? 예, 자, 26번입니다. 26번. 네, 이 예를 봅시다. 이거 우리 시험 실제 출제된 기출문제예요. 그런데 26번 문제 봅시다. 자,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 소유주택 시장가치가 3억 원이고 연소득 5천만 원이며 다른 부채가 없다는 일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기타 부채는 없다는 뜻이네요. 자,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액은 주어진 조건에 한다. 준 조건은 고려하는 이야기예요. 자, 연간 저당상수 0.1. 자, 대출 승기준입니다. LTV 시장가치 기준 60%, DTA 40%. 두 가지 대출 승기준 모두를 충족시한다. 자, 잘 보세요.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한다. 이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자, LTV를 기준으로 산정 금액이 있고 DTR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 이 중에 높은 거 낮은 걸 한도한다. 이런 의미라 그랬지요. 우리는 이제 예를 이상하시고 제일 비싸게 풀어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요리껏 풀려고 그랬습니다. 자, LTV는 뭘 기준으로 심사하는 겁니까?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LTV 기준으로 대출하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부동산 가치에 LTV를 곱한다 했잖아요. 이때 자 보세요. LTV는 시장가치 기준으로 했어요. 그럼 부동산 가치를 뭘로 보라? 시장가치. 자, 그럼 문제 지문에 시장가치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3억. 그럼 3억에 LTV 60%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3억에 60%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1억 8천이다. 벌써 하나 찾았네요. 다음은 DTL 기준으로 하자. 그럼 DTL은 소득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지요. 그럼 연소득을 기준한다면 1단계가 뭡니까? 무조건 연소득의 DTL비를 곱하자. 자, 연소득 얼마입니까? 문제 지문에 나와 있죠? 5천만 원. 다음 DTL비를 얼마입니까? 40%. 그럼 무조건 연소득 DTL비를 곱하는 1단계잖아요. 그럼 5천에 40%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 되겠죠. 이게 1단계 2천만 원 찾았습니다. 다음 2단계 뭡니까? 기타 부채에 대한 연간 이자 상환을 쓰면 빼준다 그랬지요. 그래서 여기는 기타 부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로 3단계 넘어가면 되겠죠. 3단계 뭡니까? 저당상수 놔주면 나눠주면 됐어요. 자, 저당상수 얼마입니까? 0.1. 그럼 자, 2천 나누기 0.1 하면 얼마입니까? 2억이 되겠죠. 다 끝났네요, 이제. 그죠? 어때? 요령만 익히면. 자, 30초만에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지문이 길기 때문에 문제 읽는데 30초, 푸는데 30초. 1분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LTV 기준으로 대출 가능은 1억 8천. DTI 기준으로 대출 가능은 2억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중에 높은 거 낮은 게 최대한 된다. 그럼 그럼 얼마입니까? 1억 8천이다. 할 수 있죠?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어때요? 조금만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또 나와야 되겠지요. 그죠? 완전 여러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어찌 보면 이 요령만 잘 익혀놓으면 여러분들이 LTV, DTI 지표가 뭐다? 이걸 이해하시면서 요령만 잘 익혀놓으면 반드시 1분 내에 볼 수 있는 너무너무 행복한 문제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또 줄기차게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시고 오늘은 이런 정도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심사기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본 1, 2호 과정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투자론 2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자론 정리가 다 되었어요. 다 되었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5장 부동산 금융론에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합니다.